저는 정의를 믿고 진실이 항상 그랬듯이 결국에는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텍사스에 사는 새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관들은 한 도시의 경찰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안젤라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마이클과 애슐리 캐처 부부는 전형적인 텍사스 가족처럼 보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고 일상생활을 공개적으로 즐겼죠. 하지만 수사관들에 따르면 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마이클과 애슐리는 거의 10년 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현지 경찰서가 이 일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 본인도 단순 연루를 넘어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고델리 경찰서장 매튜 캔트렐은 자신의 아내에게 남자친구를 찾아주고 사실상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사 고소장에 따른 것으로 나중에 자세히 살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며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 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제라고 말합니다. 캐처사이드 일가와 경찰서장이 함께 협력하여 자신들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 의원들, 학교 이사회 위원들, 그리고 전 시장까지. 이 믿기 힘든 사건은 우리를 2026년 3월 31일로 데려갑니다. 그날 수사관들은 텍사스 고들리의 캐처사이드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존슨 및 서머빌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캐처사이드 가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휴대폰, 즉 개인용 휴대폰과 일회용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형사 고소장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이 휴대폰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일 당국은 마이클 케이처사이드를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조장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전가들리 경찰관 솔로몬 아마토야도 체포했습니다. 그는 성매매를 제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7일 전가들리 경찰서장 매튜 캔트렐이 체포되어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상해집니다. 그들이 체포될 당시 아내인 애슐리 케이처사이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포토워스에 기반을 둔 TV 방송국인 팍사와 인터뷰를 했고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남편이고 제 세 아이들에게 놀라운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는 사법제도를 믿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매춘부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포스트는 그녀가 2012년과 2016년에 같은 혐의로 2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전직 갈리 경찰관 중 한 명인 솔로몬 아마토야는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그가 구금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아마토야는 애슐리 케이처사이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마당 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물 교환이었던 거죠. 4월 14일 당국은 애슐리 케이처사이드를 체포하고 그녀를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존슨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보석금은 20만 달러입니다.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이미 매춘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역시 조직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의 총 보석금은 45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애슐리 케이처사이드는 여전히 구금 중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두 명인 매튜 캔트렐과 솔로몬 아마토야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저희는 모든 피고인들의 기록을 요청했지만 매튜 캔트렐의 형사 고소장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만 봉인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사된 범죄 행위는 계속되는 조직범죄 패턴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직범죄 패턴은 공동피고인인 마이클과 애슐리 케이처사이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범행은 거의 10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단순히 비밀리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슐리 케이처사이드와 연관된 기기들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수사관들이 압수했다고 언급했던 일회용 휴대전화 기억하시나요?
수사관들은 그 휴대폰이 애슐리 케이처사이드가 대부분의 불법 성매매 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손님들, 즉 성매수남들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매튜 캔트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아마토야와 함께 애슐리와 마이클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가끔 애슐리와 마이클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캔트렐은 애슐리 캐처사이드에게 직접 돈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애슐리 캐처사이드의 온리팬스 계정에 유료 구독자로 가입했고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캔트렐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그녀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전산 범죄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캐처씨 일가는 모두 조직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칸트렐과 오마토야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검찰청에서는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앤서니 오소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텍사스에 기반을 둔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입니다. 앤서니 씨, 여기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정말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캐처 측인 애슐리와 마이클에 대한 기소 문서가 아직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재 매튜 캔트렐이 성매매 알선 3급 중범죄로 기소된 것에 대한 혐의 소명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성매매 알선 혐의자 중 하나로 그는 아내를 포주처럼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서들에 따르면 그는 애슐리 케이처사이드의 온리팬스 계정에 돈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녀는 온리팬스 계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애슐리 케이처사이드가 시간당 $1,000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이것이 여기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예요. 성관계를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케이처사이드 가족은 조직범죄, 즉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직범죄, 즉 아마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서류가 비공개인 걸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가 계속 중인 건 알죠? 안재.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 같아. 알겠어. 보통 수사와 서류가 비공개로 유지될 때는 수사관들과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추가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캔트렐의 혐의 소명 자료에서 본 내용과 지금까지 들은 캐처사이드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캐처사이드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 체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켄트렐 씨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압수한 기기들이나 수색 영장에 포함된 휴대폰,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사관들이 캐처사이드의 집에서 영장을 집행했을 때 휴대폰 2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캐처사이드가 휴대폰 2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인 휴대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번호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건 이건 업무용 휴대폰이었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개인 휴대폰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매수 남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번호폰을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부인했어요. TV 인터뷰에서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죠. 아무도 이런 일을 한 적 없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만약 휴대폰과 온리팬스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이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언론에 나가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캔트렐 사건의 혐의 소명 자료를 보면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경찰서장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에 해당하는 진술을 했고 사실상 성매매를 요구한 범죄의 모든 요소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고 자신이 용의자가 되었을 때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는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밝혀낼수록 아마도 더 많은 증인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우리가 조직적 범죄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면 수사관들이 따라가고 파고들 수 있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캐처 사이즈, 법원 문서가 아직 비공개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캐처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들이 조직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최상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그들 위에 누군가 더 있을 수도 있나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중간급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죠. 특히 수사가 주 법원 단계에서 시작해서 연방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만약 고위 간부들과의 소통이 있다면 준하시의 기관,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 같은 곳에서 그런 소통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캐처 사이드에 대한 혐의로 나아갈 만큼 충분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들이 적어도 그 조사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수사관들이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찰서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솔로몬 알마토야가 전직 경찰관이었으니까 이 상황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그리고 매튜 캔트렐 전 경찰서장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뭐지? 전국의 이런 마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져요. 경찰서장까지 연루됐다는 게 물론 아직 혐의 제기 단계라 알려진 바로는이라고 해야겠지만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이 문서에 따르면 그는 경찰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서 이 두 사람이 협조하는 증인으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들은 거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테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 해요. 내가 봤을 때 참고로 말하자면 캐처사이드 측이 켄트렐 가족, 특히 미스터 켄트렐보다 그럴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경찰서장이잖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이 도시에서 최고의 법 집행관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가 봐주거나 협조하는 증인으로서 어떤 거래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캐처 사이드 씨가 $1,000를 받았고 온리팬스 계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일들 중에는 이것이 일종의 스윙어 오픈 관계라든지 혹은 일종의 쿠콜드 관계라는 식의 잠재적인 변호 논리에 도움이 될 만한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업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그 돈도 성관계 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혐의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캐처 사이드에 대해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서류는 현재 봉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대배심에 넘어간다고 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이 영장으로 체포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이 휴대폰들을 조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캐처 사이드 측을 협조 증인으로 전환시켜서 어떤 거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서 만약 더 높은 수준의 부패를 밝혀내고 기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지휘 계통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캐처 사이드가 이 사건의 정점이 아니라 중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확실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만 봐도 우리 일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일도 놀라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사실을 다시 확인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애슐리 케이처사이드가 직면했던 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서들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튜 캔트렐은 애슐리에게 이 민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찰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위해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 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들리 텍사스라는 도시만 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서 썩은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맷 켄트럴에게는 분명히 권력남용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기관이 갓 같은 작은 도시의 부패를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쎄요, 두고 봐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캐처사이드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네, 정말 모르는 게 많죠. 그들이 모든 것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이 문서를 공개한 걸 보면 그 안에 흥미로운 정보가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는 이 문서에서 애슐리 케이처사이드가 그녀가 제공했다고 주장되는 매춘 서비스에 대해 시간당 $1,000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아마토야라는 사람은 이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애슐리 케이처사이드와 성관계를 맺고 그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마당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말했대요. 이건 뭔가 이상한 물물교환 같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통 창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코트들도 집안일로 합의하지 않아요. 그런 물물교환 시스템은 잘 안 보이죠. 보통은 현금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포주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게 거리에서 하는 포주짓이든 고급 에스코트 포주짓이든 결국 돈이 오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볼 때 오마토의 진술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는 그 더 큰 관계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흥미롭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매튜 캔트렐의 아내가 협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녀는 인터뷰를 받았고 이 문서들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킥앱에서 남자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녀가 여기서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제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어요. 네. 시간당 $1,000와 시간당 $200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에요. 애슐리 케이처사이드가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뜻 같아요. 하지만 미스가 함정에 빠졌고 지급된 돈이 $200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말해 제 생각의 변호인 측 입장은 이건 일종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스윙어 관계다라는 식일 거예요. 지급된 돈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지급에 대한 증거는 있었지만 킥에서 만난 남자친구들과의 모든 성적 거래마다 돈이 지급됐다는 증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녀가 협조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녀는 경찰서장이 킥에 있었고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가 그녀에게 이런 행동을 강요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휴대폰을 통해 뭔가를 찾거나 관계를 더 잘하는 증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고 맷 캔철의 경찰 동료가 아니라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요의 정도가 있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캔트럴에 대한 혐의가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고 처벌 위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제 생각엔 그건 인신매매처럼 들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그 법률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godly 주민들이 정말로 답을 얻길 바라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앤서니,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이야기해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라 랩입니다. 사건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들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